한 노신사가 어느 비 내리는 밤 자신의 작은 시골집 문 앞에서 잠자리를 구걸하던 젊은 여성을 집 안으로 들였다. 오로지 하룻밤만 머무르게 해달라는 그녀의 부탁은 너무 절박해 보였고 노신사는 머뭇거림 끝에 허락했다. 그날 밤은 유독 어둡고 길었다. 으스스한 바람이 외벽을 두드릴 때마다 노신사인 정원식 씨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상실과 그리움이 겹쳐 떠올랐다. 그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교회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근래 들어 인적이 더더욱 드물어졌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이웃들과도 자주 어울렸으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와 긴밀히 교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들마저 집을 떠나 서울 중심부로 간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러 편지 한 장 없이 연락이 끊겼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안을 정돈한 후 묵직한 생각에 잠긴 채로 작은 아궁이 옆에 앉아 있었다. 땅거미가 내려앉고 부엌 창문 틈으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와중에 난데없이 들려온 문 두드림 소리가 그의 평온한 침묵을 깼다. 이곳에는 방문객 자체가 드문 편이었고 시간도 이미 깊은 밤을 넘어선 터였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앞마당에 젖은 머리카락과 비에 흠뻑 젖은 옷차림으로 한 젊은 여성이 떨고 있었다. 제발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세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동자는 기진맥진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원식 씨는 순간적으로 주저했지만 곧 자신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면서도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간절함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들어오시오. 우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라며 그는 낡은 이부자리를 내어주고 부엌에 남아있던 쌀로 따뜻한 죽을 끓였다. 젊은 여성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서울 시내 어느 지역에서 떠돌던 중이라고 했다. 사연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으나 표정만으로도 그녀가 겪은 힘든 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식사를 내준 후 노신사는 그녀에게 마른 옷과 이불을 건네면서 새벽이 밝으면 떠나는 조건으로 그날 밤을 허락했다. 명확한 경계가 존재했지만 그가 내민 작은 온정은 차가운 밤 공기를 살짝 덮여주기에 충분했다. 밤새 창문을 흔드는 빗소리에 두 사람은 각자의 불안을 곱씹듯 쉽게 잠들지 못했다. 정원식 씨는 어쩌다 이 젊은 여성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고 동시에 자신이 아들을 그냥 떠나보낸 과거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아직은 낯선이지만 그녀의 사연에서도 자기 아들과의 인연의 단절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떨리는 불빛 아래 그와 그녀는 잠깐의 대화를 나누었으나 서로를 깊이 파고들기보다 시끄러운 빗소리에 집중한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새벽녘에 한숨도 제대로 못 잔 노신사는 뜻밖의 광경을 보았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던 참 거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젊은 여성이 안 보였던 것이다. 대신 남아있는 것은 그녀가 사용했던 마른 이불과 접시 몇 개뿐. 놀란 마음에 온 집안을 찾아보니 그녀는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수도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집의 자잘한 일들을 돕는 모습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긴장감과 경계심이 사르르 풀리며 예상치 못한 감동이 작은 떨림으로 전해졌다. 아침이 밝아오자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다. 비가 잦아들긴 했으나 마당에는 빗물 웅덩이가 이곳저곳에 고여 있어 신발이 쉽게 젖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젊은 여성 혹은 아직 이름을 말하지 않은 그녀는 마당 한켠에서 조용히 수도가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신사 정원식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내심 놀랐다. 외부인에게 자신의 집 안 구석구석을 신경 쓰게 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 그녀가 스스로 무언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면서도 조금은 고마웠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이 집에 신세를 졌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듯했다.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원식 씨를 보며 그녀는 마른 걸레로 수도가의 물기를 닦고 작은 돌들을 정돈했다. 여전히 낯설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젊은 여성이 마음 한편을 흔든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밥솥에서 밥을 푼 뒤
간단한 채소 반찬을 내놓았다. 한때 아내와 함께 했던 익숙한 아침 풍경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그에게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오랜만에 마음을 조금 설레게 했다. 문제는 그녀가 언제 떠날지 혹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언젠가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치자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기분이 들기도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한숨 잘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밤사이 이야기가 없던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정원식 씨는 딱히 붙잡으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저 가는 길 조심하게 하고 덤덤히 한마디 건넸다. 그런데 그녀는 막 방문을 나서려던 순간 뭔가 갈등하는 듯 서성였다. 망설이던 그녀가 가방 안을 뒤적이더니 손수건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이걸 혹시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 물건을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요. 그녀가 내민 것은 오래된 팔찌처럼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장식 하나하나가 꽤 정교했고 중간에 한자와 전통 문양이 섞여 있었다. 왠지 예사로운 물건은 아닌 듯했다. 이것이 뭔데 그러는가 하고 묻는 노신사를 향해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말문을 열었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게 정말 중요한 물건입니다. 언젠가 다시 꼭 찾아올게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사연이 담긴 듯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물건, 특히 가족 간 전해지는 유품일 수도 있는데 과연 자신이 맡아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노신사는 이미 그녀에게 작은 온정을 베풀었고 이 물건 하나 더 보관해 주는 것이 그리 큰 수고는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 대신 빨리 찾아가겠다고 약속하게. 이러다 잊어버리면 곤란하니까. 하고 그는 팔찌를 조심스레 받아들였다. 묵직한 감정이 전해지는 듯했지만 그는 그 속사정을 묻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마당을 나서는 발걸음을 늦추더니 다시 한번 정원식 씨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갚아야 할 것 같아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긴 뒤 그녀는 호젓한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사라져갔다. 길게 늘어선 느티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엷게 비치고 있었지만 아직 구름이 짙은 탓인지 전체적인 풍경은 다소 우울해 보였다. 그녀가 떠난 뒤 노신사는 금세 허전함을 느꼈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잠시 집안에 다른 호흡이 깃들어 있었기에 생기가 도는 듯했는데 막상 조용해지니 오히려 정막이 더욱 크게 와닿았다. 부엌에 쌓인 식기를 정리하면서도 문득문득 새벽녘 마당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팔찌를 살펴보니 안쪽에는 세심하게 새겨진 원uyền 자가 보였다. 정원식 씨는 그 글자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그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혹은 단지 문양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과 아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무언가가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전 내내 그는 별다른 일 없이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랜 습관대로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 한 구석 닭장 안을 정리하면서도 생각은 딴 곳에 있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 팔찌의 주인, 그리고 그녀의 진짜 사연. 그는 마음 한편에서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혹시라도 낯선 사건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잠시 들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괜히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점심 무렵 날씨가 다시 흐려지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우고 조용히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쥔 채 그날 밤 문득 떠올랐던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금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 아들이 어릴 적에는 이런 날씨에 서로 따뜻한 국물을 나눠 마시며 웃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의 사소한 다툼이 많아지더니 결국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후로 편지 한 장 없던 세월이 그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집 안에 홀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문득문득 허탈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러나 이윽고 그녀가 남긴 팔찌를 바라보며 그는 또 다른 감정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내가 기다리는 게 과연 그 젊은 여자인지 아니면 떠나버린 내 혈육인지 라는 생각이 교차했다.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그는 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이어갔다. 식사를 대충 때우고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저물 테고 밤이 오면 또다시 그 적막을 견뎌야 하리라.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오늘은 어쩐지 누군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작게 움트는 것만 같았다. 며칠이 흐른 뒤 정원식 씨는 문득 마을 회관 근처를 둘러볼 일이 생겼다. 집에 오래 머물렀던 그는 가끔 생필품이나 씨앗 등을 사러 나가곤 했는데 이날은 특별히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다. 비가 잦아든 후 오랜만에 마을의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노점상들은 갓 딴 채소와 과일, 반찬거리를 펼쳐놓고 손님을 맞이했고 골목 어귀마다 여기저기서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보자기에 묶어들고 다니다가 우연히 수선집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옛날 이 골목은 아들과 함께 자주 지나다니던 곳이었다. 어린 아들은 색색의 천조각이나 의류를 구경하는 걸 좋아했지만 정원식 씨는 그런 취향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대신 그는 목수일을 좋아했고 나중에 언젠가 아들과 함께 나무 공예점을 열어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품었었다. 그러나 그 꿈은 아들과의 갈등으로 조각나 버렸고 이후로 이 길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어딘가 저릿해지곤 했다. 주변 상인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그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 문득 기묘한 불안을 느꼈다. 혹시 그 젊은 여성이 다시 이 마을을 지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괜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자각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오전에 열리는 작은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회관의 담당자인 권주희 씨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장식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 그리고 전통 먹거리 등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였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이 행사를 구경하곤 했는데 이제는 여러 해가 지났다.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춘 지 오래된 그이지만 권주희 씨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랜만이네요, 정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녀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가끔이라도 이렇게 나와주셔야지. 너무 집에만 계시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녀는 옛날부터 그 집안 사정을 대략 알고 있는 듯 은근한 걱정과 배려가 담긴 말투로 계속 안부를 물었다. 뭐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조금 달라진 일이 있었지요. 정원식 씨는 그다지 상세히 설명하고 싶진 않았으나 자신의 마음을 어쩐지 털어놓고 싶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집에 들렀다 사라진 젊은 여성 이야기를 살짝 꺼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덕분에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요? 아마 고마움을 느꼈으면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예요. 세상사는 참 알 수 없잖아요. 하고 권주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미소를 지었다. 혹시 그분이 어떤 사정으로 떠돌고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이 마을에 오면 저도 알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그 말에 정원식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했다. 회관에서 서류 몇 가지를 정리하던 중 그는 벽 한쪽에 걸린 마을 지도에 시선을 멈추었다. 서울로 가는 주요 도로와 연결된 길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아들도 저 길을 통해 도시로 갔을까? 그리고 그 젊은 여성도 혹시 같은 길을 헤매다가 자신을 만난 것은 아닐까? 그는 마을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지나간 세월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다시금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이번에는 미미한 기대도 섞여 있었다. 언젠가 아들도 아니면 그 여성이든 누군가 다시 이 길을 통해 내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 작은 기대는 꽤 오래된 상처 위에 살며시 놓인 새싹 같았다. 행사장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자 그는 자리를 나서기로 했다. 회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눅눅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늘은 여전히 맑지 않았고 구름은 누런 빛을 띠며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장터에서 산 물건들을 챙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그래도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귀갓길에 접어든 그는 골목길을 따라 마을의 담벼락 그림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옛 조상들의 전통 농사 풍경을 그려놓은 벽화가 군데군데 이어져 있었고 어떤 벽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인형 그림이 정겹게 자리해 있었다. 그는 그 그림들 속에서 한때 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던 때를 떠올렸고 짧은 추억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열려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뒤
어느덧을 지나 집 앞 텃밭을 손질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에 잘 들리지 않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곧 마당 건너편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차창이 내리면서 낯선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정원식이라는 분이 사시나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는 친절해 보이지만 어딘가 강단 있는 표정이었다. 노신사는 살짝 긴장하며 대답했다. 제가 정원식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남자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최강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지역신문 기자라는 직함과 함께 서울 본사를 비롯해 여러 지역 지사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정원식 씨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자 최강석 기자가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요즘 이 지역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라는 말에 그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경계심도 들었다. 굳이 자신을 찾아올 이유가 있나 싶었지만 한편으로 이 고요한 일상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민 끝에 그는 기자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그는 방 안으로 안내하며 다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작은 상을 꺼내 놓았다. 차를 우려내는 동안 최 기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벽지, 오래된 사진, 소박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으리라. 그렇게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기자가 조심스레 질문을 꺼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후회 혹은 자랑하실 만한 일이 있나요? 전형적인 인터뷰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 정원식 씨는 순간 망설였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쉽게 들추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최근에 들어 과거와 맞닥뜨릴 용기가 조금씩 생기는 중이었다.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아들과의 불화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젊었을 땐 그 아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았지요. 제 고집과 아들 성격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기자는 그 말을 듣고 신중하게 경청했다. 아드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라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소식이 끊긴 지 오래니까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자 최 기자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렸다. 혹시 최근에 이웃이나 누군가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거나 도움을 주고받은 일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 마을 곳곳에서 오래된 전통이나 가족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이런 심금을 울리는 일화가 발견되곤 했다. 그는 한참 고민하다 며칠 전 불현듯 찾아왔던 젊은 여성 이야기를 떠올렸다. 네, 얼마 전 낯선 손님이 왔다가 하룻밤 묵고 떠났습니다.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고 그냥 비를 피하러 온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얼마 전 그가 맡아두었던 팔찌가 뇌리를 스쳤다. 혹시 이 이야기가 기사거리가 될까 싶어 그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오래 머문 건 아니지만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최 기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분이 혹시 다시 찾아오시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행 중이든 사정이 있든 간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나 역시 잘은 모르지만 작은 도움쯤은 언제든 줄 수 있다고. 그 말에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수첩에 적었다. 인터뷰는 곧 짧게 마무리되었고 그는 감사 인사를 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인터뷰 내용은 기사로 정리된 뒤 혹시 원하시면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정원식 씨는 담담히 대답했다. 별거 아닌 제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만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누구의 인생이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동차가 다시 시동을 걸고 떠나간 뒤 마당에 혼자 남은 그는 문득 새로운 기분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관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동시에 묘하게 뿌듯하기도 했다. 이 마을의 한편에 잠들어 있던 추억과 아쉬움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밝아진 것이다. 일상은 여전히 단조롭고 집안은 텅 비어 있지만
오늘은 작지만 선명한 변화를 느꼈다. 내 삶도 아직 끝난 건 아니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텃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주쯤 지났을까? 어느 아침에 해가 희미하게 비추기 시작할 무렵 담장 너머에서 낯익은 기침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 지나가시는 줄 알았지만 문을 열고 내다보니 뜻밖에도 얼마 전 하룻밤을 묵어갔던 그 젊은 여성이었다. 비록 옷차림은 전과 비슷해 보였으나 한층 수척해진 얼굴이 눈에 띄었다. 죄송해요. 또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녀는 문 앞에 선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딘가 몸이 좋지 않아 보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노신사는 군말 없이 그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번에 맡겨둔 물건 찾으러 온 건가?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그걸 가져갈 형편이 안 돼요. 잠시 쉬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마당에 물을 두고 부엌에서 쌀을 씻어 죽을 끓였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점차 기력이 쇠약해 보였다. 어디 아픈 거 아닐까요? 하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닌 탓인지 그녀의 말투는 되도록 담담해 보이려 했지만 속은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다. 그가 끓여낸 따뜻한 죽을 건네자 그녀는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노신사는 나지막이 말을 꺼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진 그냥 여기 있어도 됩니다. 나도 한때 도시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혼자 아플 때만큼 서러운 게 없더군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조금 안정이 된 후 그녀는 의연한 듯했지만 눈동자에 어딘지 모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노신사는 굳이 더 묻지 않았다. 젊은 시절 자신도 누군가에게 비밀스럽게 감춰둔 고통이 있었다는 걸 알기에 타인의 사연을 함부로 캐묻는 대신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래도 궁금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사정으로 이곳까지 떠돌아다니는 걸까? 그날 오후 그녀는 조금 기운을 차리고 나서 옷가지 몇 개를 세탁하겠다고 나섰다. 그냥 쉬고 있으라니까 하고 그가 만류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수도가로 향했다. 한참 동안 물소리가 이어졌고 밖으로 나가보니 그녀는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세탁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그는 희미하게 남아 그녀의 자존심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빚을 지고만 있기에는 불편했던 걸까? 예전에도 어디선가 일해본 경력이 있나 보군 하고 노신사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식당 일도 해봤고 편의점 알바도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정규직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말하는 중간중간 그녀는 주춤거리며 뒤를 흐려놓았다.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듯했지만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시 한번 식사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채소와 고기를 넣어 간단한 국을 끓였고 김치와 밑반찬을 곁들였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둘은 긴 침묵 끝에 조심스레 서로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주민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지방에 살던 할머니가 병세가 악화되자 그녀가 서울에서 부양을 맡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도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경제적 사정이 더욱 힘들어져 집세를 못 내고 길거리를 전전하게 되었단다. 그 얘기를 듣는 동안 노신사는 내내 아들 생각이 겹쳐 떠올랐다. 내가 제때 도와줬다면 혹은 더 따뜻하게 감싸줬다면 아들은 이렇게까지 떠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다시금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 비록 혈연도 아니고 이제 막 알게 된 사이지만 이주민이라는 젊은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날 밤은 쌀쌀했지만 둘 사이에는 적당한 온기가 감돌았다. 방 한구석에는 그녀가 가져온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예전처럼 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전과 달리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함이 자리했다.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돕고 위로하는 과정이 시작된 듯했다. 그날 노신사는 마당에 나가 달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적어도 잠시 머물 장소와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준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지 않나. 그렇게 바람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밤.
집안에는 조용히 숨을 고르는 두 사람의 시간이 이어졌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오늘 밤만큼은 서로에게 조그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며칠간 이주민은 그 집에서 지내며 부지런히 집안일을 돕고 텃밭 가꾸기에 손을 보탰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점심 무렵에는 직접 된장찌개나 간단한 볶음 요리를 만들어서 노신사와 함께 식사했다. 그렇게 몇 번의 식사를 함께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조심스레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마당 한편에 놓인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는지 노신사는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가갔다. 요즘은 조금 괜찮아졌나? 무리하진 않는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다. 이주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 덕분에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잠자리도 편하고 밥도 맛있고 사실 이렇게 안정된 느낌은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나 미소 뒤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고민들이 숨어 있는 듯했다. 노신사는 굳이 그것을 꺼내 묻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주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털어놓길 바라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아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라 하고 다독였지만 결국 서로의 고집과 오해가 쌓여버리고 말았다. 이번에야말로 사람 간의 거리감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둘은 마당에서 간단히 빨래를 거두며 대화를 나누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퍼지는 하늘 아래 이주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서 큰 실패를 겪었어요. 잠깐이라도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는데 뭔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알바를 하면서도 힘든 일이 많았고 갑작스러운 일이 겹치다 보니 집세도 못 내게 됐어요. 그러다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그 말에 노신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내 아들도 예전엔 나와 목공 일을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결국은 도시로 가더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소. 이주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아들의 이야기가 그에게 쉽지 않은 상처라는 걸 느낀 듯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하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아드님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여러 번 생각해봤소.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지. 아들 녀석도 이제는 나 없이는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미안함만 남았을 테니까. 그는 말을 끝맺지 않고 빨래 바구니를 든 채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이주민은 그의 표정에서 짙은 그리움을 엿볼 수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에게도 다른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부엌 식탁에는 조촐한 저녁이 차려졌다. 이주민은 불빛 아래서 잠시 망설이다. 자신이 서울에 남겨두고 온 짐 중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과 몇 가지 유품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걸 챙겨야 하는데 지금은 갈 엄두가 안 나네요. 집주인한테 빚진 돈도 있고 이미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살짝 울음기가 배어 나왔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꼭 행복해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노신사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무엇도 쉽게 해결해 줄 순 없었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한참 이야기하던 그녀는 결국 살짝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쏟아낸 후 숨을 고르듯 찬물 한 모금을 마셨다.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그냥 조금 지쳤나 봐요. 그는 자상하게 수건을 건네주었다. 말로만 위로하기엔 너무 깊은 상처가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필요한 건 그저 한 번의 울음이었는지도 몰랐다. 시간이 흐르고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그녀는 새삼스럽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꼭 다시 일어서서 할머니가 바라던 행복을 찾아볼게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약속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 이주민은 조금씩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냈고 노신사는 그런 그녀에게 아들과의 옛 추억과 후회를 나누었다.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외로움과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닮아 있었다. 그 공감대가 둘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번에 잠시 인터뷰를 했던 최강석 기자였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다급한 표정으로 노신사를 찾았다. 정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최 기자는 망설임 없이 말을 꺼냈다. 며칠 전 도시에서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답니다. 정확히는 가족이 신고한 건 아닌데 그녀의 지인이 걱정되어 경찰에 연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보를 받아 살펴보니 혹시 정 선생님 댁에 그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더군요. 노신사는 깜짝 놀라며 이주민 씨가 왜 실종 신고까지 하고 되물었다. 곧이어 집안에 있던 이주민도 상황을 듣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를 아는 지인이라면 아마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저 연락을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신고까지 하다니. 그녀는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최 기자는 안심시키듯 말을 이었다. 경찰에서 큰 사건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일단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안전하다는 걸 알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노신사는 오래전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를 떠올렸다. 나도 그때 연락만 했더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을 텐데 하는 후회가 스치자 그는 이주민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본인이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소. 이주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그녀에게 도시로 갈 교통비나 관련 서류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최 기자는 곧바로 지갑을 꺼내며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이주민은 난처해하며 사양했지만 결국 설득에 못 이겨 조금의 돈을 빌리기로 했다. 반드시 갚을게요. 하고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최 기자는 미소를 지었다. 갚을 거 없습니다. 그저 무사히 처리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마을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다. 이주민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진술을 해야 했고 최 기자가 동행해 상황을 정리해 주기로 했다. 함께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은 노신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또다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건가 하는 불안감과 잘 되길 바란다는 응원이 뒤섞여 있었다. 도시로 향하는 길은 과거 아들이 떠나던 때와 비슷해 보였다. 고층 건물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차량 소음이 귀를 간지렸다. 경찰서에 도착한 뒤 이주민은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저는 그냥 연락을 끊고 잠시 쉬고 있던 거예요. 범죄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담당 형사는 그저 확인 절차였다는 듯 몇 가지 질문만 더 했고 실종 신고는 이내 취하될 것 같았다. 문제는 그 지인이 남긴 연락처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직접 걱정을 해서 신고를 넣은 거라면 만나서 안심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하고 형사가 말하자 이주민은 어쩔 수 없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될 겁니다. 경찰서에서 빠져나온 뒤 최 기자는 차라리 지금 도시에서 머물 곳을 알아보는 게 어때요? 하고 물었지만 이주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곧장 돌아오기 어렵겠어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노신세게 돌렸다. 어쩌면 함께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엿보였다. 결국 세 사람은 다시 버스를 타고 시외로 돌아가기로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주민은 가만히 옆자리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노신사는 그녀의 손에 작은 빵 한 조각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먼. 그래도 이제 연락 끊긴 일에 대한 오해는 풀렸으니 마음 편히 지내게나. 그녀는 고마운 눈빛으로 인사를 했다. 네, 덕분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자 일단의 긴장은 풀렸지만 둘의 관계는 묘하게 깊어져 있었다. 노신사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혹시라도 그녀가 범죄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했고 동시에 그녀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응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도시 방문은 단지 실종 신고 해프닝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다시금 도시에 발을 디딘 순간 잃어버린 아들과의 추억,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과거의 매듭이 또렷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순간이 두 사람의 삶에 새로운 국면을 여는 전환점임은 틀림없었다. 시외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온 직후 이주민은 노신사의 작은 집에서 한동안 고민에 빠졌다. 실종 신고가 취소된 건 다행이지만 자신을 걱정해준 지인과 제대로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무작정 도시에서 도망쳐 나온 것에 대한 후회도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다시 실패하고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눈치챈 듯 노신사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사람마다 때가 있는 법이오. 너무 서두르다가 다치지 말고 천천히 준비를 해보면 어떻겠소?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아들을 떠나보낼 때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곁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다. 며칠 후 이주민은 결국 작게나마 수입을 얻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을 이장님 소개로 인근 찻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다. 시골 마을이라고는 해도 관광객이 가끔 들르는 작은 찻집이었는데 그녀가 여러 가지 일을 성실히 익혀나갔다. 손님 맞이, 음료 제조, 간단한 정리 등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 그 시기 노신사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집으로 찾아와 안부를 묻거나 텃밭 작물과 관련해 도움을 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 선생님, 묵은 텃밭 정리 좀 부탁드려요. 쌀 근처 낡은 울타리 고칠 줄 아시죠? 등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그의 솜씨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과거 목수 기술을 조금 배웠던 터라 간단한 가구나 울타리 수리를 손쉽게 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잔치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소규모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고 주민들은 함께 어울려 전통 놀이를 즐길 계획이었다. 이장님은 노신사와 이주민에게도 참여를 권유했다. 두 분도 꼭 와서 함께 즐겨주세요. 이주민 양이 찻집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 찻집 주인도 손님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 말에 이주민은 한편으로는 신이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낯가림이 생겼다. 그러나 노신사는 등을 떠밀듯이 말했다. 이 마을에 있으면 이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려 봐야지. 축제 당일 마을 잔치가 열리는 공터에는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전통 놀이인 유츠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이 벌어졌고 국악 공연과 사물놀이가 사람들의 흥을 돋웠다. 술과 음식이 오가며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그 속에서 이주민은 찻집 주인의 부탁을 받아 따뜻한 유자차와 전통차를 제공하는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건네는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말에 익숙해졌다. 노신사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았다. 찻집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차를 건네는 그녀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이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비에 젖은 옷차림으로 불안하게 떨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래, 사람이라는 게 결국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잎이 곱게 물드는 가을 풍경 아래 축제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정원식 선생님이라는 분 계신가요? 다소 낯선 목소리에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레 서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주저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노신사는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내 아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표정과 분위기가 왠지 낯설지 않았다. 이주민도 곁에서 순간적으로 굳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쩌면 이제야 드디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과거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 그 마을 공터에 서서 서로를 가만히 마주보는 두 남자의 모습이 이장님의 안내로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노신사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축제 현장에 뜻밖의 중년 남자가 나타난 직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모았다. 정원식 선생님 찾으러 오셨다는데요. 마을 이장의 인도로 그 남자는 조금씩 무대를 둘러싼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다. 가까이 다가오자 노신사는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확신이 들지 않았으나 차츰차츰 옛날 기억이 선명해졌다. 아버지, 차마 한동안 부르지 못했던 그 단어가 남자의 입가에서 힘겹게 흘러나왔다. 그제야 주변에 있던 이주민과 마을 사람들도 상황을 깨달은 듯 술렁였다. 그렇게 찾던 아들이라는 사람인가? 이주민은 옆에서 마음을 졸이며 노신사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노신사는 숨을 고르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정말 네가 준호인가? 그 음성에는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의 파도가 뒤섞여 있었다. 남자, 즉 준호는 도저히 더 다가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얼굴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고 쉽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한껏 달아올랐던 축제 분위기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 재회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묵묵히 거리를 두었다. 이주민도 차를 나르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저분이 아드님이구나. 저렇게 직접 찾아오다니. 그녀는 기쁨과 긴장감이 뒤섞인 심정이었다. 잠시 후 마을 이장이 다가와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듯 말했다. 오랜만에 뵙는 거면 일단 자리를 옮겨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노신사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축제장이 아닌 한적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뒤를 따르던 이주민과 이장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따라갔다. 골목에 들어서자 준호는 무거운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타나도 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노신사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고개를 숙이다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러게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 이렇게 살금살금 와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묵직한 울음이 맴도는 듯했다. 준호 역시 호흡이 가빠졌다. 솔직히 몇 번이나 오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혹시 제가 찾아가면 더 큰 불편과 상처가 될까봐. 그는 손을 떨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누가 제게 연락을 주더군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지내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노신사는 그 연락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지만 우선은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다. 긴 세월 동안 쌓여있던 그리움이 점차 격렬하게 솟구쳤다. 네가 다시 와줘서 고맙다. 라고 하기엔 마음속에서 용서와 원망이 뒤엉켜 있었다. 이젠 어쩌려 하냐? 도시에서 잘 지낸 건가? 그는 애써 덤덤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준호는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 지내지는 못했어요. 일이 꼬여서. 결국 돈도 제대로 못 벌었고 그래서 연락드릴 면목이 없었어요.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여러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이제 와서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저도 제 아버지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이주민은 노신사의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을 보았다. 언뜻 눈가가 촉촉해진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노신사는 곧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다. 한번 집에 들러라. 축제는 나중에 즐겨도 되니 우린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냐. 결코 다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 말은 곧 아들을 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였다. 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오랜 후회와 결심이 배어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이장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이주민도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비록 어색하고 긴장된 재회였지만 적어도 단절이었던 시간에 균열이 생기고 다시 서로를 마주보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축제장 한편 조용한 골목에서 뭉클한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흥겨운 북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이 들려왔다. 마치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거두어 가라는 듯 가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아들이 돌아온 이후 노신사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준호는 축제가 끝난 뒤 몇 번 더 들러왔지만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길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은 많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벽을 하루아침에 허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노신사는 말없이 준호가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어색하게나마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걸 허락했다.
이주민 역시 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왜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가기 힘들어 보일까 하고 속으로 의아해했다. 때로는 그녀가 방 안에서 부엌으로 나가려 할 때 두 남자 사이에 낀 채로 미묘한 침묵을 마주하기도 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몇 마디 안부만 건넸고 이주민은 아버지와 같이 사시는 분은 아니죠? 라는 질문에 애매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버지, 저 사실은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일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노신사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돈이나 일자리 관련이라는 점에 씁쓸함이 일었다. 하지만 그를 비난할 수도 없었다. 현실적으로 준호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찾긴 하더라만 네가 할 만한 게 있을진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지 라는 답변에 준호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이주민이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왔다가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녀는 괜히 자신의 처지와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복잡해졌다. 나 역시 여기 와서 간신히 찻집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저분은 또 어쩌나. 이 분위기에서 노신사는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도대체 준호는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낸 걸까? 그는 알고 싶었지만 아들을 너무 다그쳤다가 다시 멀어질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불안함이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끔 전화통화를 할 때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거나 곧 해결될 거다라는 모호한 말만 늘어놓고 얼굴도 어둡게 변하곤 했다. 한 번은 준호가 집 마당에서 전화를 받다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본 이주민은 혹시 빚 문제나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했다. 그녀도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몰려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불안을 가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굳이 노신사에게 전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도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노신사는 마을 한 바퀴를 돌며 젊은 사람이 할 만한 일 없소? 라고 수소문을 해봤다. 목수나 농사 일자리 등 다양했지만 준호가 마냥 시골 일에 능숙할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가구점을 운영하는 어르신이 가구 배달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살짝 무거운 것들도 옮겨야 하고 운전면허도 필요하지만 배우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준호는 망설였지만 일단 해보겠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는 익숙지 않은 트럭 운전과 무거운 가구 옮기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다. 노신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뭘 하든 하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노신사가 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원식 선생님, 준호 씨가. 밖에서 이주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노신사가 급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준호가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무슨 일이냐? 다급한 목소리로 묻자 준호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일하는 도중에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그는 아픈 듯한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과로인지 아니면 다른 근심에 의한 스트레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주민이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와 약을 건네주자 준호는 간신히 약을 먹고 가쁜 숨을 돌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노신사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묵직한 의문이 서렸다. 도대체 저 아이는 무슨 문제를 짊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걸까? 이날 이후로 집안에는 다시 한번 묵직한 분위기가 깔렸다. 서로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준호가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진 후로 며칠 동안 집 안 공기는 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노신사는 아들에게 별말을 하지 않고도 그 사연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 다만 함부로 묻는 대신 조용히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이주민도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노신사와 마찬가지로 섣불리 참견하지 않았다. 하루는 저녁 식사 도중 준호가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달만이라도 집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 부탁은 사실상 이 집에 기거하며 안정을 찾고 싶다는 뜻이었다. 노신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그래라. 방 한 칸은 늘 비어 있으니 라며 수락했다. 그러나 내심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준호는 문득 잠에서 깨어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참이었다. 마침 이주민이 늦게까지 깨어 있어 서로 조용히 눈이 마주쳤다. 둘 다 말없이 잠시 서 있었으나 이주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녀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애써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 조금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이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피어올랐다. 사실 이주민도 도시 생활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고 준호 역시 비슷하게 어렵게 지내온 듯했기 때문이다. 저도 서울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거죠. 그녀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는 관심을 보이며 그래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데요? 라고 묻자 그녀는 노신사와의 첫 만남부터 간단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걸 보니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셨나 봐요. 난 아버지를 그저 고집세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도록 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걸어온 길에 대해 소박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호는 점차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노신사는 아들이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병원 검진을 권했다. 동네 병원이라도 가야겠다. 그리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다. 준호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노신사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마을버스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은 없었으나 피로 누적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진단이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인데 마음을 편하게 먹고 쉬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버스 창밖을 응시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노신사는 아들에게 말없이 물 한 병을 건넸다. 시골 풍경이 점차 스쳐 지나가는 동안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서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다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아버지, 사실 제가 도시에서 돈을 꽤 빌렸어요. 그 빚에 쫓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죠. 그 말에 노신사는 놀라긴 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랬나? 어디서 얼마나 빌린 거냐?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세한 액수를 말하진 않았으나 점차 회피할 수 없다고 느낀 듯했다. 결국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카드 빚이 쌓이고 사채까지 조금 썼어요. 저는 한 번만 어떻게 메워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노신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가 이런 짐을 혼자 안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감이 찾아왔다. 지금의 자신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다. 텃밭과 작은 가축들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형편이니 말이다. 하지만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다. 오히려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컸다. 버스가 마을 정류장에 도착하자 둘은 묵묵히 내려 집으로 걸었다. 사이사이 가을 햇살이 드리운 길을 걷는 동안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그냥 삶이 허무했어요. 아버지랑도 잘 풀리지 않으니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맘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는 마른 잎이 떨어진 길 위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노신사는 굳이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아들의 어깨에 짧게 손을 얹었다. 그것이 말보다 더 많은 위로를 전해주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이주민이 마중 나와 준호를 걱정스레 바라봤다. 노신사는 간단한 진단 결과를 전해주며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어떻게든 이 아이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늦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번에는 아들을 혼자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았다. 준호가 빚 문제를 털어놓은 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노신사는 아들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었지만 손에 쥔 재산이라고는 낡은 집과 작은 텃밭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저축뿐이었다. 이주민도 며칠째 고민에 잠겨 있었다. 나도 예전에 빚 때문에 고생했는데 준호 씨 상황은 훨씬 더 힘들 것 같아. 그녀는 무언가 도움이 될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자신 역시 생계가 넉넉치 않아 한계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조용하던 마당에 크게 언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주민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준호와 노신사가 격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이제 와서야 그딴 얘기를 꺼내는 거야? 준호의 고함에 노신사는 굳은 표정으로 너야말로 왜 진즉 말 안 했느냐 라고 맞받아쳤다. 아마도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논의하다가 감정이 폭발한 듯했다. 이주민은 당황스러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수년간 쌓인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다. 준호는 울분을 토하듯 아버지는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라고 외쳤고 노신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나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만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소리쳤다. 결국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았다. 노신사는 화가 난 상태로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주민은 차마 가까이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아 그저 멀찍이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가족이라지만 이렇게나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구나. 그녀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시간이 조금 지나 노신사가 다시 돌아왔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감정이 다소 가라앉은 듯했다. 그는 조용히 준호 곁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미안하다. 너를 그냥 내버려 두고 스스로 알아서 잘 살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결국 내 책임이 크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어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사실 조금 모아둔 돈이 있긴 하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 빚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집도 아무튼 네가 함께 살 곳이지 않느냐. 그의 목소리는 한층 차분했다.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고 이내 눈을 꾹 감았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 순간 이주민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저도 작은 돈이지만 보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두 남자는 동시에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저도 예전에 쌓인 적은 돈이 있는데 아직 쓰지 않고 모아둔 게 조금 있거든요. 제 상황도 빠듯하지만 준호 씨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면 저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요. 그녀는 결연한 표정이었다. 준호는 처음에는 극구사양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주민은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같이 살아가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저도 언젠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일해야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받은 은혜를 그냥 지나치긴 싫어요. 라고 말했다. 노신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지금 상황을 천천히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세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아 서로 가진 자원을 어떻게 모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갈지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비록 당장 빚 전부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준호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이주민은 찻집 일을 이어가며 돈을 모을 작정이었다. 노신사는 자신의 텃밭과 가축에서 나는 수익도 조금이라도 보태기로 했다. 이 결심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았다. 마치 무거운 구름이 걷히고 난 뒤에 맑은 하늘처럼 마음속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비록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그 산을 혼자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에게 닿는 가족애와 인간적인 연대감이 아니겠는가. 마당 너머로 바람이 솔솔 불어오며 집안의 포근한 온기가 감돌았다. 며칠 동안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힘을 합쳐 재기를 모색했다. 준호는 마을 가구점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벌었고 수입의 일부를 빚 상환에 할애했다. 이주민 역시 찻집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텃밭일을 도왔다. 마당 한켠에 임시로 마련한 작은 공간에서는 노신사가 오래된 목공 도구를 꺼내와 간단한 나무 수납장을 만들어 이웃에게 팔기도 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세 사람이 함께 모으니 조금씩 모양새가 갖춰졌다. 그러는 사이 노신사와 준호는 함께 식탁에 앉아 과거를 대면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예전에는 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곤 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면 끝까지 들으려 노력했다. 준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느꼈던 허탈감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늘 폭발적으로 끝나버렸던 점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노신사는 아들이 힘든 줄 알면서도 자신이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고집으로 일관했다는 걸 인정했다. 나도 미안하다. 내 어머니가 떠난 뒤 나 스스로도 삶이 귀찮고 고됐어. 그러다 보니 네가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지 못했지.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준호는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 역시 반항심만 컸습니다. 20살 무렵 집을 나가서 제대로 된 한 번의 연락도 안 했던 건 정말 후회돼요. 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앉아 소박한 만찬을 즐겼다. 마을에서 키운 신선한 채소와 이주민이 만든 간단한 반찬이 식탁을 채웠다. 숟가락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예전엔 이렇게 먹는 순간을 상상도 못했는데 준호가 소멸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노신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앞으론 이런 순간이 많아질 거다. 한편 이주민은 점차 스스로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남긴 유품과 사진을 찾으러 다시 도시로 가긴 해야겠죠. 언젠가는 일을 좀 더 크게 벌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자 노신사는 그래, 사람이 꿈을 가져야지. 언제든 필요하면 이 집으로 돌아와. 여기가 자네의 또 다른 가족이니까 라고 웃었다. 준호도 그 말에 힘을 보탰다. 저도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주민은 잠시 놀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며칠 뒤 마을에 작은 소식이 돌았다. 옆 동네에 새로 생긴 목공방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이야기였다. 준호는 내심 그곳에 지원해보고 싶어졌다. 어릴 적부터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었고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길을 꿈꾸던 시절이 떠올랐다. 노신사는 흔쾌히 응원했다. 가구점 일도 좋지만 네가 정말 목공을 좋아한다면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주민 역시 저도 응원할게요. 잘 되면 좋겠네요. 라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준호는 용기를 내어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러 갔다. 목공방 사장은 준호가 만든 작은 작품들과 가구점에서의 경험담을 흥미로워하며 성실히 배워주겠다면 기꺼이 함께 일하자고 했다. 그것은 준호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이주민에게 소식을 전했다. 나 목공방에서 일하게 됐어요. 세 사람은 작은 환호를 터뜨렸다. 늦은 밤 마루에 나란히 앉은 노신사와 준호는 달을 바라보았다. 이주민은 미리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녀가 만들어 놓은 유자차 향이 은은하게 집안에 퍼져 있었다. 아버지, 저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이제라도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고 싶어요. 준호의 다짐에 노신사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래, 늦지 않았다. 나도 내 곁에 있으마. 밤하늘에는 달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부자의 모습이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이주민은 미안한 듯 작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유품도 찾아야 하고 몇 가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노신사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무사히 잘 다녀오고 혹시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 노신사는 간단한 반찬과 먹을거리를 챙겨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주민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준호는 문득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집 앞에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한 가족같이 지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가족 여행 같은 걸 해볼까요? 라고 농담 섞인 말로 물었더니 노신사는 멋쩍은 듯 대답했다. 뭐, 나중에 한가해지면 못할 게 있나? 집으로 돌아온 뒤 준호는 목공방에서 맡게 된 일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곁에서 조금씩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옛날에 목수 일을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노신사는 쑥스럽게 웃으면서도 마냥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내가 뭐 대단한 목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알려줄 순 있겠지.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술잔을 기울였다.
간단한 막걸리에 동네에서 구해온 전 몇 개, 그리고 텃밭에서 캔 채소를 잘게 썰어 놓았다. 서툴지만 정다운 부자의 술자리였다. 준호는 곁눈질로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과거에는 이런 순간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항상 다툼과 언성이 오갔고 긴 침묵 끝에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둘 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어도 함께 극복할 의지를 갖게 되었다. 준호는 살짝 취기가 올라온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나중에 같이 작품 하나 만들어봐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손수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보고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노신사는 살짝 시선을 피하며 그깟 상자, 별거 아니었지 라고 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소중한 장면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느낀 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막걸리 한 모금에 담긴 그 따뜻한 기분은 둘 사이를 묶어주는 새로운 연결고리 같았다. 밤이 깊어가고 작은 집에는 달빛과 옅은 취기가 어우러져 포근한 분위기가 흘렀다. 간단한 대화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을 때 준호는 창문 틈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주민 누나와도 함께. 나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그 결심은 낮게 깔린 밤 공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낯선 도시의 빛보다 이제 준호에게는 이 소박한 시골집의 등불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를 다시 찾았고 또 한 명의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이 작은 연대감이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환하게 불을 밝혔다. 어느새 해가 바뀌고 봄바람이 마을에 서서히 깃들었다. 준호는 목공방에서 배움을 이어가며 점차 실력을 키우고 있었다.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가구를 만들거나 수리하면서 자신만의 작업 스타일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마을 주민들도 그를 반갑게 대했고 정 선생님의 아들이 참 성실하다더라는 소문이 조금씩 퍼졌다. 한편 서울로 갔던 이주민은 할머니의 유품을 무사히 챙기고 옛집 문제도 마무리 지어가고 있었다. 때때로 연락해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층 밝은 기운이 묻어났다. 조만간 돌아갈게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어가고 싶고 할머니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할지도 몰라요.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말에 준호와 노신사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다. 노신사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닭을 돌보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다. 차분해진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때면 집 안에 맴도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이어진 아들과의 인연, 그리고 뜻밖의 새 식구처럼 자리 잡은 이주민. 그들은 각자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고 희망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었다. 어느 해질녘, 마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그려보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젠가 이 마을의 작은 공방을 열어볼 수도 있겠지. 준호가 구상 중인 그림에 노신사는 기꺼이 조언했다. 시골 사람들이 의외로 나무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차츰 도전해 보려무나. 이주민도 저도 언젠가 제 찻집을 열고 싶어요. 이 마을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라도 따뜻한 차와 마음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들이 그려나가는 대화 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외로움이 자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고 손녀 같은 청년도 함께하며 이루어진 재회와 화해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다. 시린 과거는 사그라지지 않더라도 함께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긴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마루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달빛이 다시 은은하게 집 안을 비추고 바람은 산들거리며 지나갔다.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온기가 전해졌다. 이 작은 집은 더 이상 쓸쓸함만 가득하던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배려와 이해,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가족의 이야기가 가득 찼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씨, 우리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주민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덕분에 귀한 걸 많이 배웠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렇게 셋은 가족 같은 연대감 속에서 새벽이 오는 소리를 함께 맞이했다.